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는 노간태입니다. 네오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학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전학 수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총의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학 수복을 하는 목적은 환자분에게 심리적이고 또 기능적인 어, 것을 회복해 주는 거죠. 심리적인 안모를 회복해서 환자분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또 잘 저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총의치의 치아 배열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쉽게 이런 아름다운 치아 배열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아 배열 개념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선생님들이 무치약 환자분들을 진단할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구가 있는데 이거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쯤에 출시될 예정인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스플릿 트레이란 트레이인데요. 이 트레이를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어, 대부분의 부분 무치약 환자분들을 포함해서 무치약 환자분들을 바이트를 쉽게 뜰 수 있고 또 진단을 빠른 시간 내에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당일에 교합 체득을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또 치아를 심리적으로 배열하는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케이스를 몇 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전학 수복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환자분에게 심리적인 치아 배열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30대 여자 환자분이고 굉장히 치주 질환이 심해서 오신 환자분이에요.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오셨고 전체 치아가 지금 동요도가 심하고 에이피컬 인볼먼트가 돼서 지금 모든 치에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잔존고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환자분의 심리적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 뭐 대부분은 인상을 떠서 제가 덴처를 합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자분은 동요도가 심해서 인상을 조금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강 스캔을 해서 이미디엇 덴처를 제작했고요. 이런 심리적인 이미디엇 덴처가 있으면 임시 의치가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플래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우리가 임플란트 전학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플란트의 위치, 그다음에 보철의 치료 계획은 이 치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치아의 위치가 리지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더 심어야 되겠죠. 그 크라운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리지랑 크라운의 거리가 우리는 크라운 디자인이 되는 거고 리지랑 크라운의 관계가 멀고 각도가 클수록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되고 그 거리가 더 멀고 각도가 더 커지면 고정성 임플란트보다는 가철성 임플란트로 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전학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치료 계획의 중심은 그 치아의 위치, 환자분의 심리적인 위치, 안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치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결국은 이 치아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임플란트를 측립하려면 치아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주 질환이 심했지만 실제 발치하고 우리가 심리적인 위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보면 치아의 위치랑 리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크라운 디자인으로 우리가 될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치약이라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일부러 골 삭제를 하고 뭐 핑크 포세린을 넣고 그런 보철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그거를 하지 어,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도 치아의 위치가 리지랑 가깝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크라운 디자인이 될 거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그 플래닝이 나오면 아 임플란트를 치아의 위치에 정확하게 심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는 게 중요하고 이 환자분은 이제 가이드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어,
즉시 로딩을 했습니다. 이 즉시 로딩에 대해서는 뒤에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즉시 로딩을 할 때, 저도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뭐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미리 이제 뭐 커스텀 어버먼트든 스탁 어버먼트든 만들어 놓고 뭐 수술하는 날 세멘테이션을 해서 하고 뭐 이런 프로토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지금도 모 회사에서 하는 이런 멀티 어버먼트를 연결하고 당일에 덴처에 구멍을 내서 구멍 주변을 이제 뭐 레진으로 연결을 해서 그 덴처를 다듬어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는 프로토콜도 했었는데, 일단 세멘 타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가이드 수술하는 과정에서 오차도 생길 수 있고 그거를 맞추는 과정도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덴처를 이제 고정성 보철물로 전환하는 프로토콜도 있는데, 그런 프로토콜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듬어서 고정성 보철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료 시간을 꽤 많이 비워 놓게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비워 놓게 되고, 최근에는 좀 프로토콜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당일에는 스캔만 하고 환자분이 가시고, 이 수술하는 날 보통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공소에 연락을 해서 미리 이런 수술 환자가 있으니까 미리 보철물을 좀 당일에 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보통 다음날 오전, 오후 이렇게 껴드리는 프로토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더 로딩은 보통 현재는 일주일 내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거를 어 그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음 뭐 보통 뭐 빠르면 하루 뒤에, 뭐 조금 이제 스케줄상 이틀 뒤에 딜리버리를 할 경우도 있고, 이게 앞으로 당일에 보철물을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뭐 당일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세어 타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어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스캔만 하고 가시고 다음날 장착만 하는데 시간이 그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수술하는 날도 20-30분이면 끝나고, 어 그리고 다음날 장착하는 것도 뭐 디지털로 그렇게 에러가 크게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이 장착 과정은 20-30분 내에 끝나게 됩니다. 이 임시 보철물이 잘 돼 있으면 최종 보철물로 전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임시 보철물에 환자분이 뭐 심미적으로 만족하면 그 버티컬 디멘전과 악관 관계를 최종 보철물로 전환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환자분인데, 상악은 덴처를 하고 하악은 이제 고정성 임플란트, 멘탈 포라멘 전방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계획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이건 이제 프린팅 덴처를 만든 건데, 덴처를 만드는 빨리 심미적인 덴처를 만드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프린팅 덴처를 만들고 이게 환자분 구강 내에서 심미적인 걸 확인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 뭐 저는 대부분 인미더 로딩은 스크루 타입으로 합니다. 이 스크루 타입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뭐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고 있고 몇 가지를 강의 막판에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멀티윈 어버트먼트에 이제 타이 베이스를 보철물에 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장착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고요. 덴처가 있으면 당일에 바이트를 떠도 되고 아니면 악관 관계가 덴처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구강 스캔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 환자분의 최종 덴처를 뭐 임시 덴처로 만들 계획이면 임시 덴처를 복제한 걸로 최종 인상까지 당일에 체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오시면 이제 이 덴처의 버티컬 디멘전과 시야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임시 보철물을 프린팅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뭐 밀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인상을 뜬 것과 하악의 스캔 데이터,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지그가 있으면 이런 보철물을 환자의 추가적인 많은 내원 없이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환자분의 심미적인 안모를 회복하는 것이고, 심미적인 안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심미적인 치아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왁스림을 통해서 치아의 위치를 보통 심미적인 얼굴을 평가를 하지만 왁스림을 사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왁스림을 조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됐는데 이런 BPS 덴처를
왔습니다. 오늘 뭐 덴처에 관해서 이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웩스림 없이 치아 배열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덴처는 상하악의 인상, 그 다음에 악관 관계만 있는 상태고, 이 관계에서 치아 배열을 심미적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악관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심미적인 치아 배열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심미적인 치아 배열을 우리가 웩스림 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뭐 지금 어디 책에 있거나 뭐 교과서에 있거나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제가 덴처를 오랫동안 이 방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제 배열 방법을 사용하면서 웩스림 단계에서 수정하는 일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트라인을 사실 건너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라인도 건너뛰고 임플란트, 고정성 임플란트를 가는 과정에서도 이 컨셉을 이용하면 굉장히 스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는 프로토콜은 뭐 무치약이든 부분 무치약 환자분이든 첫날 오시면 인상 체득을 하고, 제가 만든 트레이로 바이트를 뜨고 바이트에다가 마커를 달아서 CT를 찍습니다. 뭐 필요하면 페이셜 스캐너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진단을 하고 다음날 수술을 하면서 로딩이 들어가면 대부분 심미적인 암모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수 있고, 환자분도 네온 횟수가 적은 상태에서 고정성 임플란트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멀리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웩스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아 배열을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또 웩스림 없이 우리가 그러면 바이트를 어떻게 하면 쉽게 빠르게 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임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약간 클래스 3 환자분이에요. 지금 앞모습을 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배열에서 저는 약간 부족한 점들이 보이거든요. 이 치아를 어떻게 하면 옮겨야 되겠다, 사이즈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견체 위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진단 방법이고, 오늘 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치약 환자분들의 치아배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요. 오늘 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미드라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고, 이 미드라인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미드라인이 얼굴의 미드라인, 그 다음에 인중, 그 다음에 어디다 미드라인을 줄 건지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립 서포트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만들어 놨는데 입이 완전히 꺼진다든지, 뭐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해서 내가 고정성 임플란트를 얻었지만 내 얼굴은 꺼져 보이고 웃을 때 치아가 잘 안 보이고 하면 환자분들은 내가 고정성 임플란트를 하는데 만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령 환자분들도 대부분 젊어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치약이 되면 일반적으로 하악 전치만 보이고 상악 전치는 잘 안 보이고 뭐 입도 좀 처지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얼굴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립 서포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정성 임플란트를 보철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마일 라인은 상악 전체 길이죠. 상악 전체 길이를 설정할 때 보통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고령 환자분들도 웃을 때 상악 전치가 좀 밝게 보이고 그런 얼굴, 치아의 길이, 위치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동공간선이랑 보통 이제 교합평면을 전방에서 봤을 때 평행하게 하고, 후방에서 봤을 때는 뭐 캠퍼 플레인에 맞추기도 하지만 저는 캠퍼 플레인을 쓰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환자분 100분을 이 전체 CT를 통해서 오클루전 플레인을 분석했는데 캠퍼 플레인과 평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관 관계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캠퍼 플레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특히 상극 경향이 심한 우리나라 환자분에서는 오클루잘 플레인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뒤에 그런 증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오클루잘 플레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저는 최근 가능하면 임상 과정에서는 간단하고 빠른 프로토콜을 하도록 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평면은 기록을 하지 않고 대신 안테리어 오클루잘 플레인은 모형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구강 내에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치부의 치아 위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치하게 수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환자에서 테이킹하고 이거를 환자한테 트라인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웩스림을 사용하죠. 우리가 웩스림을 사용할 때 순서를 보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들 뭐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우리가 상악 왁스림을 넣어서 립 서포트를 정하죠. 립 서포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치아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네, 상악 왁스림을 녹여서 보통 뭐 안정위에서 1, 2mm 보인다든지 그런 치아의 길이를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레인을 만약에 설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캠퍼 플레인에 맞게 알라트라고스 라인에 맞게 상악 왁스림을 조정을 합니다. 상악 왁스림의 조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하악 왁스림 조정에 들어가죠. VD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악의 웩스림을 조절해서 버티컬 디멘전을 얼굴을 보면서 정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심미적인 평가도 하고 뭐 다른 평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왁스림을 조정을 통해서 VD를 정하고 그 다음에 조절이 끝났으면 교합 체득을 하죠. 일반적인 과정인데 이런 과정 중에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에러가 생긴다기보다 어떤 악관 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악 전치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런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나중에 수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경우를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치아 위치를 잡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악 전치 위치를 먼저 설정하지 않습니다. 상악 전치 위치를 먼저 설정하지 않고 고경을 먼저 정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합 체득을 합니다. 중심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립 서포트를 보지 않고 전치의 치아 위치의 길이를 정합니다. 이런 임상 프로토콜을 하면 우리가 무치약이든 부분 무치약이든 교합 체득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임상 정보를 체득하는 과정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무치약 환자분이든 부분 무치약 환자분이든 오셨을 때 첫날 인상 체득을 하고 교합 체득을 하고 뭐 필요하면 CT를 찍으려고 마커를 다는 과정이 30분 내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했을 때 더 심미적인 결과를 이뤄내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왁스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악 왁스림으로 상악의 립 서포트를 조절한다고 하면 보통 뭐 나조라벨 앵글을 볼 수도 있고 상악의 어떤 립의 형태를 보고 상악의 립 서포트를 조절하죠. 이 환자분 세 분은 모두 같은 상악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모두 같은 나조라벨 앵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악 전체 길이를 결정하고 교합 체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이 클래스 1인 경우는 뭐 그 위치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환자분이 클래스 상급 악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악이 굉장히 왜소한 2급 악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 이 환자분을 보면 지금 상악 립 서포트가 적절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상악만 보고 상악 립 서포트를 조절했지만 교합 체득을 해서 하순이 더 나간 상태로 보면 이 상악 왁스림을 더 컴프로마이즈해서 앞으로 빼거나 또 하악을 조금 더 넣거나 해서 우리가 배열을 컴프로마이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 환자분이 상급 악관 관계, 예를 들면 전치부가 안에 있고 전치부가 크로스바이트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악 임플란트 보철을 하거나 덴처를 할 때 크로스바이트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도 원하지 않고 심미적인 얼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연치의 위치를 그냥 기반으로 총위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자연치의 위치를 총위치로 만들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얼굴이 예뻐지는 쪽으로 결국은 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절한 왁스림을 결국은 더 빼서 하순과 조화로운 얼굴을 만들게 우리가 얼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절한 상악 왁스림이 다 조절이 끝났지만 교합 체득을 한 이후에 다시 상악 왁스림을 조금 더 빼서 상악 전치를 조금 더 앞으로 빼고 하악 전치의 치축이든 위치든 조금 더 안으로 넣어서 결국은 조화로운 안무의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두 번째 환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상악의 위치를 정하고 나서 교합 체득을 했는데 오버젯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상순이 상대적으로 너무 앞으로 나와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모형상에서 아니면 배열할 때 안테리어 커플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악 전치를 치축을 바꾸거나 위치를 약간 바꾸고 하악 전치 위치를 약간 수정해서 조화로운 상악 하악 전치의 위치 관계를 결국은 만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덴처에서는 오버젯을 준 상태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할 때는 안테리어 커플링,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악 전치를 상하하게 조화로운 위치로 근접한 관계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왁스림을 할 때 교합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상악 전치의 위치의 좋고 나쁨이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프로토콜은 상악 전치의 위치를 먼저 상악 왁스림으로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악 왁스림을 넣어서 교합 고경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합 체득을 하고 하는 프로토콜로 가고 있지만 이 악관 관계가 좋지 않은 환자분에 있어서 그 교합 체득을 한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관 관계에 따라서 배열을 수정하는 프로토콜이 지금 뭐 바우처 책이나 자부 선생님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수치로 표현되지 않고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왁스림으로 이렇게 악관 관계를 체득할 때 이 환자분도 상악 왁스림을 넣었을 때 립의 형태가 괜찮구나, 얼굴과 뭐 전체적인 얼굴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합 체득을 하고 보면 이 환자분은 약간 2급 악관 관계이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오버젯도 커지고. 그럼 이 상악 전체 위치는 결국 수정이 돼야 되겠죠. 물론 덴처라면 이 상태로 뭐 기능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얼굴은 사실 별로 이렇게 심미적인 생각도 들지 않고 뭐 상악 전체 위치를 조금 더 안으로 수정해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이게 고정성 임플란트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안테리어 커플링을 만들어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덴처를 하는 분들도 이게 클래스 2급 악관 관계 같은 경우는 상악을 1급처럼 풍요하게 하면 오버젯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악 전치와 하악 전체 배열을 생각하면서 풍용을 좀 조절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절치의 길이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들려면 웃을 때 상악 전치 보통 이 발음할 때 젊은 분들은 70~80% 상악 전치가 상하순 간격에서 차지를 하고 20~30%가 하악 전치가 상하순 간격에서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상악 전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왁스림으로 정할 때 뭐 상순의 길이에서 1~2mm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운드를 할 때 이런 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정이시의 레스트 상태에서 길이는 고경하고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는 고경하고 관련이 돼 있고 고경에 따라서 이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경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 사운드 할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전치 길이는 지금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에 따라 안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령 환자분들도 상악 전치를 어느 정도 젊게 보이는 길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고령 환자분들도 자연치보다는 약간 원래 자연치보다는 길이를 약간 증가시키는 거죠. 거기서 길이를 약간 증가시킨 상태에서 젊어 보이는 길이를 설정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지금 프린팅 덴처예요. 제가 트라인 해본 건데 이 환자분을
상악 전치는 그대로 두고 하악 덴처만 바꿔서 고경을 3mm를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악 전치가 괜찮았던 왼쪽의 상악 전치의 길이가 오른쪽에서는 하순의 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상악 전치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게 돼요. 내 상악 전치는 똑같은 상악 전치의 길인데 안정희 씨의 노출 정도도 똑같을 거고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상악 덴처니까. 근데 하악 덴처의 고경에 따라서 상악 전치의 길이의 좋고 나쁨이 달라지게 되죠. 결국 이 상악 전치의 좋고 나쁨은 이 고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경에 따라서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정한 상악 전치의 길이는 고경에 따라서 만약에 우측의 고경이 맞다면 지금 상악 전치의 길이는 약간 길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악 전치의 길이는 고경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좋고 나쁨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왁스림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할 때는 하악과 무관하게 상악 전치의 길이를 상악의 리브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노출 정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고경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스마일이 될 때 사실 어떤 상태가 될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악 전치의 위치를 잡는 프로토콜은 고경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는 프로토콜로 지금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은 임상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주문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환자분이 예를 들면 고경이 지금 이 상태에서 상악 전치는 괜찮은데 고경이 좀 높아 보여요. 환자분의 입술 뭐 다무는 게 부자연스럽고 뭐 얼굴에서도 좀 계측했을 때 좀 높게 평가가 되고 하면 고경을 낮출 때 수정을 보낼 때도 상악 전치는 지금 이쁘니까 하악 전치로 하악을 수정해서 고경을 낮춰달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악 전치에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다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경을 낮출 때는 이게 비율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환자분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환자분은 지금 하악에 고정성 임플란트 하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사실은 오늘 오후에 이 환자분은 지금 발치는 다 된 상태고 이미드 로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의 처음에 주소가 고정성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내 상악 전치가 너무 좀 길어 보인다. 이것도 조금 다시 했으면 좋겠다.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자, 이 환자분의 상악 전치는 이 길다는 거는 고경이 결정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물론 고정성 임플란트로 바꿀 거긴 하지만 제가 즉석에서 웩스를 통해서 고경을 약간 높였습니다. 고경이 좀 낮아 보여서. 상악 전치가 길어 보이나요?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죠. 하악 전치의 노출 비율이 늘어나고 이 발음을 했을 때 지금 상악 전체 비율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환자분을 상담할 때 지금 기니까 이만큼을 줄여야 됩니다라고 상담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먼저 고경을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이런 임시 덴처를 끼고 있는 상태고 환자분은 처음에는 내가 병원에 왔을 때 상악 전치가 너무 길어 보여서 상악 전치가 굉장히 하순에도 간섭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물론 약간의 쉐이핑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맞으니 안 맞으면 보철을 새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길이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던 상악 전치의 길이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악 전치의 길이의 좋고 나쁨은 고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악 전치의 길이를 고경이 정해지기 전에 결정하는 프로토콜은 저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의 덴처를 빠르게 만드는 프로토콜에서 고경과 상관없이 대부분 상악 전치의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프로토콜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고경이 정해지기 전에 상악 전치의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해요. 하지만 이 스마일이 어떻게 될지는 고경이 정해져야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경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상악 전체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토콜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악 전치의 신미성은 상악 단독으로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하계 립 서포트의 개념도 하악에 들어가고 나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심미성이라는 기준, 그 다음에 상악 전체 노출도라는 거는 하악의 전후방 위치, 그 다음에 고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심미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악 전체의 위치는 고경하고 악관관계가 결정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루돌프 슬라비책 선생님이라고 오스트리아의 그 교합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일본의 사다오 사토 선생님 책에 보면 뭐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들의 컨셉이 저랑 완전히 같냐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미적인 미소는 하악의 위치랑 관련이 돼 있고 전후방적 위치랑 관련이 돼 있고 결과적으로 고경과 연관이 돼 있다. 기능적으로 운동하는 상하악의 두 악공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상하악의 전치의 위치를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가 왁스림을 지금 하는 것처럼 립 서포트랑 길이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악의 치아들을 기능적으로 적합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거는 제가 책에 문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결국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덴처를 하는 프로토콜에서 상악 전치의 위치를 먼저 웩스림으로 정하고, 아니면 다른 기구들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고경을 정해서 하는 치아의 위치를 잡는 프로토콜은 상악 전치의 위치가 나중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립 서포트를 보려면 결국 웩스림을 보든지 아니면 뭔가 전후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덴처를 오랫동안 봤을 때 립 서포트는 제가 만든 평균적인 수치를 이용하면 대부분 수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물론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어요. 상악 전체 위치에 대한 립 서포트의 기준, 자연치의 위치를 하는 기준으로 하는 립 서포트의 기준이 있죠. 인사이저 파퓰라에서 자연치아가 발치되기 전에 8에서 10mm 전방에 있어요. 발치되고 나면 파퓰라는 보통 2, 3mm 정도 라비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무착이 됐을 때 자연치의 위치에 대한 기준은 한 7, 8mm 정도가 되겠죠. 이게 제가 왁스림 없이 하는 BPS 프로토콜에서 하는 배열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 배열의 기준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1급 환자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자연치의 위치에 대한 기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복하는 기준이 자연치의 위치를 기준으로 수복을 하나요? 아까 처음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환자분이 예뻐질 수 있는 치아의 위치를 수복하는 게 목표예요. 자, 이 견치의 위치도 자연치의 위치에서는 루게에서 보통 2mm 정도 외측에 견치의 싱글룸이 있고, 한 9mm 정도의 자연치에서는 라비얼 서페이스가 있어요. 이건 자연치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 환자분이 하악이 거대하고 하악이 나와 있는 환자분이었다면 이 자연치의 위치는 결국 수정해야 될 위치죠. 우리가 상급 환자에서 교정 치료를 할 때 상악을 익스펜션하고 악공을 넓히고 상악 전치를 라비알로 이동을 시키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심미적인 얼굴을 만드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자연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셋업은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악관관계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관관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되냐는 고민이 생기죠. 자, 이 환자분은 뭐 제 환자분은 아니고 유병일 선생님 환자분의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런 환자분 굉장히 많아요. 뭐 환자를 보다 보면 인사이저 파퓰라에서 6에서 8mm를 기준으로 한다 보면 이 환자분은 크로스바이시 돼야 돼요. 전치부가 크로스바이시 돼야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치아를 셋업한다고 하면 이 환자분은 실제로 자연치 시절에 크로스바이시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이 환자분을 우리가 수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연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죠. 이 사람을 예쁘게 만들고 또 암테리어 커플링을 조화롭게 하고 또 하악이 전방으로 이동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악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기 때문에 상악을 조금 더 빼도 일반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보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이 환자분도 상급 악관관계 환자분이에요. 이 셋업만 봐도 사실은 이게 고정성 임플란트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환자분이 무치악 환자분인데 이런
고정성 임플란트로 치아를 고정성 임플란트를 만들었다. 사실 이 모형에서만 봐도 이 보철물은 굉장히 입이 꺼져 보이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을 보면 치아의 셋업이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로 수복을 한다고 하고 저 리지에 임플란트를 신고 지금 있는 비슷한 위치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얼굴이? 자, 상급 악관관계 환자분입니다. 치아의 위치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죠? 옆에서 보면 조금 이상해 보여요. 이거 덴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 이 셋업이 조금 이상하네. 얼굴이 들어가면 상악 전치가 안 보이겠네. 입이 굉장히 많이 꺼져 보이겠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 예상과 대부분 그대로예요. 상악 덴처를 넣었지만 입술은 굉장히 꺼져 보이고 하악은 나아 보이고 하악 전치만 보이고. 자, 이 환자분이 만약에 고정성 임플란트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예, 상악 전치의 위치가 이 상태로 수복이 되면 환자분은 뭐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겠죠. 이 위치를 제가 만든 셋업 방법으로 셋업을 바꾸고 덴처를 완성한 사진이에요. 뭐 현재보다 한 5mm 정도 라비알로 이동을 시킨 것 같아요. 상악 전치가. 지금 다물고 있을 때의 그 입 주변의 프로파일을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워졌죠. 이 상급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하악이 조금 나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셋업의 기준, 파필랄 기준으로 뭐 6에서 7, 8mm 되는 기준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안모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런 배열 방법을 표준화된 수치 7, 8mm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덴처를 만들면서 이런 이제 안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라이인 덴처에서 수정을 하면서 아, 다시 내가 왁스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안 사용하고도 대부분은 트라이인 단계에서 환자분도 만족스럽고 비교적 억셉터블한 심미적인 결과를 표준화된 배열 방법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만 고민한 건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도 고민을 했어요. 물론 이 수치는 클래스 이 1, 2, 3에 대한 수치는 파필라의 후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수치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상급 악관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큰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한 5mm 정도를 더 둬야 된다. 그래야지 심미적인 얼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임상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클래스 1, 2, 3에 대한 기준도 없고 무치학에서는 우리가 6키 뭐 앵글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나온 거를 클래스 3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냥 하악이 리치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임상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배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시간이 돼서 제가 만든 배열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배열의 기준으로 했을 때 상악전치의 위치를 먼저 설정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임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극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거를 임상에 적용하는지, 임플란트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